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,440원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피는 2% 넘게 급락해서 2,200선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한 1, 2주 전 정도 보면은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도 장중에 보면은 심리적 지지선까지 가면은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모습, 네. 뭔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어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어떻습니까 지금?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단선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지점이 됐었는데요. 이제 큰 틀에서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요. IMF 때 2,000원을 갔었잖아요. 네. 하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1,600원을 갔었고요. 코로나 때 1,300원을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큰 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음 레벨이 올라갈 때 첫 번째 지지선이 원달러 환율 1,250원이었었는데 바로 무너졌죠.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때 터졌었던 1,300원을 이제 그대로 깼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다음 레벨을 정했던 게 1,220원에서 1,250원 라인. 여기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하고 지키기도 하고 구두 개입도 했는데 지금 1,350원 라인도 그냥 열려 버렸거든요. 예. 이러면 큰 틀에서 추세가 완전히 깬, 그러니까 새로운 원달러 환율의 출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,500원을 간다, 얼마 간다,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요. 일단 우리가 레벨선으로 본다면 의미는 없지만 1,500원 라인을 하나 두고 일단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, 여기서 잡힌다, 여기서 꺾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이 1,440원이라는 레벨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은 네. 그다음부터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. 것이고 문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. 이른바 이제 달러의 초강세 때문에 며칠 전에는 파운드화 폭락으로 전 세계 맞아요. 금융시장에 네. 이제 쇼크가 있었고요. 위엔화, 엔화 등등 각국의 통화 가치가 좀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예. 그러니까 지금 킹 달러의 이유를 좀 보면 네. 미국의 긴축하고 그나마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세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다. 그 긴축 발작으로 강달러, 킹 달러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라고 하죠. 네. 우리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 이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들이 너무 못해서 달러가 더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. 일단 유로화가 지금 거의 완전 무너졌고요. 예.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, 재정 투입을 나온다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해서 예. 달러가 다시 또 급등을 했고요.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. 엔화 양적 완화, 엔화는 초저금리 유지, 국채 0%로 맞추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. 그러니까 엔화도 계속 약해지고. 그래서 지금 달러가 본질적으로 강하지만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. 오늘 좀 더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위안화가 상대적 저지선인 우리가 포7라고 하죠. 네. 7위안이 무너졌다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의 환율은 완전 변동 환율제가 아니거든요. 예. 고시 환율제라고 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고시를 합니다. 그래서 2015년, 16년에 한번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인민은행이 계속 강하게 위안화를 고시를 하면서 그 헤지 펀드들을 오히려 물리쳤거든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알아서 7.1위안을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위안 이상을 고시를 했다는 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7위안이 넘어간 건요, 달러당. 이 포치가 깨진 것은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, 이렇게 되니까 네. 오늘 국내 증시, 국내 환율, 채권 시장 다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. 네, 중국 위안화도 상당히 좀 주시해봐야 되는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상황이군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 초에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죠. 네. 이렇게 이제 이 각국의 통화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이 아시아에서도 특히 좀 이 통화와 관련해서 네. 뭔가 좀 취약한 나라들 세 곳이 있다. 네. 그것이 이제 필리핀과 태국과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꼽았었어요. 그러면서 제2의 이 외환위기 같은 그런 그 가능성을 좀 암시하는 듯한 네.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
그 싱가포르의 이제 금융 관계자들을 이제 실명으로 인용한 그런 기사였는데 네. 어떻습니까? 이게 좀 그 어느 정도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기사인가요? 저는 일단 이런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금융 당국의 좀 대응 같은 것도 좀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예. 좀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우리 외환 보유고를 좀 이제 믿음을 높인다든가 좀 그럴 필요가 있었었는데 이런 기사에도 그냥 뭐 좀 속수무책이어서 오히려 더 위기 의식을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요. 본질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위기의 시작은 인플레이션 위기였거든요. 네. 물가의 위기. 물가가 너무 높아서 어떡하지? 근데 그 물가 위기가 소위 말한 이제 긴축 위기로 미국이 우린 물가 잡을래라고 하면서 금리를 높이면서 그 긴축 위기로 갔는데 이 다음이 바로 이제 달러 초강세가 나오면서 외환 위기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물가 위기가 외환 위기로 이제 전혀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블룸버그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파운드화가 망가지네, 유로화가 붕괴되네, 엔화는 지금 뭐 145엔도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가 깨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발권력이라고 하죠. 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또 미국과 상설 통화 수업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환 가치가 떨어질지언정 뭐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그럴 위험성은 없거든요. 예. 이제 반면에 신흥국 쪽에는 상당히 그런 외환이 우리도 한번 겪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이었던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아시아 쪽에 뭐 외환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이제 7위안도 깨지면서 굉장히 지금 해외 자금 이탈들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기사의 맥락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우리를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은 레벨로 뒀다라는 것은 글쎄요 좀 과했던 보도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YTN에 출연했었는데요. 네. 이런 어떤 이 외국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이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. 주시는 좀 해봐야 되는 그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요즘 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. 네.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또 이 운은 좀 떼는 듯한 네. 이 금융 안정 이 대책 그런 어떤 그 안전판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좀 언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지금 네. 상황이 어떤 건가요? 지금? 일단은 이제 당국의 안정성 강화 조치 예. 중에 뭐 짧게 설명해드리면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한 5조 원 정도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이제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크게 오르게 되면요 시장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주식하지만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. 예.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것은 이제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이어서 한국은행이 아마도 채권 시장 안정화에는 이제 들어갔게 됐고요. 오늘 아마 당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 때도 했었었는데 이 증시 안정 기금이라고 예. 이제 나라 돈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을 사주니 증시 안정 기금 카드가 거의 지금 뭐 많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이런 안전판 하나 특히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 금지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주식의 라스트 레벨은 우리도 이제 공매도 금지. 이제 이 정도가 채권과 이제 주식 시장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방어책이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환 위기, 지금 외환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서의 뭐 우리가 과거에는 통화 수합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달러를 뭐 500억 달러든 600억 달러든 일정 부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갖다 쓰지 않을지언정 어떤 신뢰감이라는 이런 믿음과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요. 다만 이제 뭐 하는 총재도 그렇고 뭐 외환 당국자도 그렇고 지금이 뭐 외환 보유고가 막 흔들리고 달러가 이렇게 마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다 막 투자자는 왜 통화 수합 안 하냐라고는 하지만 당국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제 통화 수합 이야기는 하지만 준 통화 수합에 해당하는 이제 제도 이게 좀 어렵지만 피마 레포라는 거를 미국의 연준이 제시를 해서 네.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와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. 네. 이 피마 레포 제도라는 게 뭐냐면
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.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이걸 뭐 달러로만 들고 있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자를 그나마 좀 받아야 되니까 예. 국채를 들고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면 이걸 팔아서 소위 말하는 달러를 얻어서 뭐 맞고 뭐 이런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또 금리가 오르게 되고 시간차도 있고 그래서 이때 항상 우리 IMF 때도 이 장기 채권 때문에 글로벌 외환위기가 왔거든요. 예. 저 피마레포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혜택을 준 거예요. 너네 미 국채에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라. 마치 보험사 약관 대출처럼. 네. 그러면 한 이자 한 0.3%만 주면 그 정도 액수의 달러 캐시를 빌려줄게. 네. 이게 피마 레포 제도고 저게 600억 달러가 이미 작년 말에 체결돼 있어서 예. 최악의 경우에는 통화 수합 전에 우리는 아직 미 국채가 있으니까 예. 저거를 갖다 맡기고 달러를 쓸 수 있는 아마 저 정도까지 마지막 보루가 있지 않을까라고 당국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유사시에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네. 맡기고 네. 급하게 이제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. 또 하나의 이제 외환 그 안전판이 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더라도 네. 미 연준이 그것을 우리만 그 체결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. 이미 이제 체결돼 있는 네. 구축돼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또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예. 맺어주지는 않을 거고 예. 야 피마 레포 있지 않냐 국채 갖고 와서 맡겨 아마 이럴 예.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사실 이제 미국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.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네. 한국도 사실은 이제 요즘 그 금융시장이 다 이 국가 간에 연결이 돼 있는데 네. 한국에 이제 달러를 또 푼다 이것도 사실 좀 그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. 맞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. 네. 예,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좀 안전판을 우리가 좀 하여튼 이 고려해 보고 네. 좀 이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주식 시장이 계속 지금 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네. 코스피가 2,200선 아래로 이제 떨어졌는데 네.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셈이라고 얘기들을 해요. 네, 정확한 말씀이십니다. 우리가 2019년까지,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게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2019년 12월 말에 소위 말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WHO에 전화를 하면서 뭐 못 보던 바이러스가 나왔다 해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코로나19잖아요. 예. 그러니까 2019년 10월, 11월, 12월까지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그때도 좀 한번 화랑이 있었거든요. 딱 지금의 저 2200, 2150에서 저 레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고 뭐 장중 1500, 1400 갔다가 돈 투입해서 3300 간 게 이제 다 허물어졌고요. 딱 코로나19 그 직전으로 갖다 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2150에서 2200이라는 레벨은 굉장히 중요하죠. 만약 여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실은 밑은 또 그냥 비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아마 당국에서도 뭐 증시 안정 펀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증시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요 라인은 심리적인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. 다만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만 나오고요. 예. 뭐가 터져도 다 킹달러, 이 달러 강세로 다 빠지고 네. 달러 강세가 되면서 지금 또 하나 더 위험한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%를 또 이미 아까 전에 선물시장에서 넘었더라고요. 넘었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방어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킹달러 이것이 꺾일 때가 비로소 우리가 뭐 하단도 얘기하고 주식시장도 뭐 안정 이런 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기승전 달러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죠. 네. 앞으로도 이제 주식시장의 이 전망은 좀 상당 기간 좀 불확실성이 네.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. 이렇게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이 상황에서의 이 유동성장 네. 이것이 각 자산 시장에서 지금 거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.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오늘 그 몇몇 언론에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. 네. 이게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죠. 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PIR이라고 하죠. 네. 현재 비율이 18인데 말하자면 이제 평생 35년 동안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 중에서 한 18년치가 집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
이게 한 10에서 12년, 10에서 12 정도로 내려와야지 좀 적정 가격이라고 본다. 집값이. 네.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이 집값이 내려가야지 이제 적정치로 가는 셈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셈인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네. 이 이게- 원희룡 장관의 이 말은요. 예. 뭐 오늘 한 게 아니라 예. 한 달 전에도 하고 그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국토부 장관 된 이후로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PIR이라는 게 도시 근로자 중간 소득하는 분이 근로소득으로 집을 장만할 때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통틀어서 몇 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? 네.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 집값 수준은 18, 19. 그러니까 18, 19년 동안이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10, 12, 한 10년에서 12년 모으면 될 정도까지는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이때까지 계속했던 견해고요. 그걸 그러니까 이제 역추산해 보면 네. 현재 집값 대비 40%에서 거의 50%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빠져줘야 국토부든 당국이든 부동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30에서 40% 아니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정도 가격에서요. 네. 그 정도를 이제 사실 시장이 이 자정작용을 한다면은 적정치로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 이전에는 뭐 인위적인 부양을 좀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네. 뜻입니까?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많은 시장에서는 와 부동산 부양책은 왜 안 나오지 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예. 지금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좀 단호하거든요. 일관되고 네.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것은 좀 당분간 기다려라.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